그 전에 영상을 찍다가 제가 실수로 그 동영상 녹화 종료를 눌러버려서요. 이번 강의에서 저번에 못한 영상을 좀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B가 이정함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1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밤중이에요. 밤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한밤중이죠. 밤의 한창. 혼자 일어 묻는데요. 꿈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물어보면서 답하는 이런 문답법의 형식, 대화의 형식으로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이하게 청자가 꿈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왔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만리, 먼 거리인 거죠. 먼 거리의 요양은 청나라 땅입니다. 언제 다녀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기 그 청나라에 다녀온 꿈을 꿨나 봐요. 그 꿈속에서 누굴 만났냐면 성객이래요. 수레를 탄 이제 그 나그네인데 여기서는 이 병자호란이 끝나고 저희 나라가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볼모로 잡혀간 두 세자의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두 세자를 꿈속에서 만난 거죠. 마치 친히 뵌 것처럼 꿈속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다녀왔냐, 꾸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나라까지 언제 다녀왔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수 보시면 박재상인데요. 이 사람의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배우셔도 알겠지만 외국의 볼모로 잡혀간 왕의 아우를 구출하고 죽은 신라의 충신이에요. 박재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을 알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잖아요. 볼모로 잡혀갔으니까 먼 나라, 다른 나라의 그 충궁을 완세자를 누가 모셔오겠냐. 박재상처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청나라에 붙잡혀간 이런 세자를 구해올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의 치술령 귀용을 이것도 지금 박재상 얘기하는 거예요.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됐다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재상을 떠올리면서 청나라에 붙잡혀가 있는 세자를 생각하며 이 왕자님들을 다시 되돌려 와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슬퍼한다 라는 것이 사수의 내용입니다. 8수 보시면은 구렁에 낳는 풀이요 봄비에 절로 길었대요. 아는 일이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겠네요. 우리는 너희만 못해서 시름겨워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풀이 봄비도 나고 해서 쭉 자라 있는 거죠. 너희들은 좋겠대요. 무엇이냐? 풀은요, 지금 우리는 너희만 못하대요. 그래서 풀은 너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풀, 너희 이런 애들은 뭐냐면 아는 게 없어요. 즉 병자호란의 치욕과 슬픔에 대해서 얘네들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죽겠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름겨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병자호란을 아는 인간인 우리와 병자호란의 이런 치욕스러운 것들을 모르는 풀, 자연, 너희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희만 못하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역설적 인식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병자호른 모르는 너희들 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구수 볼게요.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대요.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가 모르겠대요. 막 뭔가 안개가 쌓여 있거나 구름이 이렇게 많이 보이니까 서울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바람에 지나는 건불 같대요. 그래서 나는 갈 길 몰라 한대요. 자신의 처지가 바람에 막 흩날리는 건불 같다는 거죠. 임금님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영군 지정이죠.
289쪽으로 넘어가시면 병자호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그 전에 작품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경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했을 때 당연히 왕자들에 대한 불모로 잡혀가 있는 왕자들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왕자들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 당연히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재상 아까 얘기를 하면서 박재상 얘기하면서요. 이처럼 국가를 위해 충성할 인재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한탄도 드러나더라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 여러분들 보시면 조합파, 척화파 여러분들 배우셨잖아요. 척화는 끝까지 싸우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화의를 맺고 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쪽은 주화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작품 보시니까 이 작가는 어떤 편이겠어요? 당연히 청에게 뭔가 배척하자는 입장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는 사실 제대로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이거예요. 자신이 나라에 군난이 일어났고 지금 이 부분에서 자신은 어떻게 자기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데 단순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런 무기력감, 자괴감이 나타나 있는 작품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 자체도 여러분들 비가잖아요. 슬픔의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문에 느껴지는 슬픔에 대한 절절한 노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0쪽으로 잠깐 넘어가시면은요. 작품에 대한 해설적인 보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자평한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그 다음에 전란 후의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저랑은 작품 해설 위주로 보지만 여러분들은 작품도 다시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문제도 확인해 보시려면 사실 하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91쪽 윤리유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수. 공명을 잊었대요. 이제 벼슬에서 뭔가 과거 급제를 하거나 이름을 날리는 것이죠. 부기도 잊었대요. 자, 공명, 부기 잊었어요. 거기다가 세상 번우한 일은 모두 잊었대요. 그럼 보시면 비슷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또한 점칭을 하고 있구나를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죠. 반복과 점칭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죠. 내 몸을 남아져 잊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복, 점칭되어 있죠. 남이 하지 있겠느냐? 이런 거죠. 즉, 속세에서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죠. 속세에서 완전 벗어나는 뭔가 경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육수 보시면 백구 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선 좀 달라요. 예전에 백로 나왔던 느낌이야. 와, 저 백구야. 너 왜 이렇게 수고하냐? 일을 열심히 하냐 이거죠. 갈숲, 갈대숲을 서성이면서요. 고기만 열심히 엿보고 있대요. 이 백구는 잡아먹으려고 고기 엿보기만 계속하고 있대요. 나처럼 다른 마음 없이 잠이 들면 어떻겠니요? 여긴 좀 달라요, 여러분들. 백구가 부정적인 대상이고 당연히 이 화자랑은 대조를 이루는 대상입니다. 갈대숲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백구가 권력과 이런 세력을 탐하는 무리라면 갈대숲은 뭔가 혼탁한 정치 현실을 얘기한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특이하게 무심의 대명사인 백구를 욕심을 부리는 대상으로 바꿔서 나와 대조적인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그러면서 오히려 나가 백구에게 뭐라고 있어요? 무욕의 삶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뭔가 탐하려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풍자를 그 당시에 무욕의 대명사인, 욕심이 없는 것의 대명사인 백구 갈매기를 통해서 제시한 작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수 삼공입니다. 삼공은 완전 속세의 부귀영화의 대표적인 거죠. 왜냐면 무의정, 자의정, 영의정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벼슬이 얼마나 좋다고 한들 강산과 바꾸겠네요. 아무리 기해도 난 강산과 바꾸지 않겠어. 그죠? 조각배에 달을 싣고 낚싯대를 흩던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낚싯대 얘기하시면 어부랑 당연히 연관되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가짜 어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속에서 뭔가 한가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서 제시하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몸이 저 청홍, 맑은 흥을 가지고 만호후 아무리 세력이 큰 제후인도 부러워하겠어? 난 부러워하지 않을 거야.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부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16수 동풍이 불었대요. 적설을 다 녹인대요. 쌓여있는 눈을 녹이는 거 보니까 봄바람 얘기하는군요. 자, 사면 청산에 온갖 자기 있는 그 공간적인 배경에 다 천지에 청산이 있대요. 옛 모습이 난대요. 옛 모습을 드러내고 있대요. 기 밑에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봄이 되니까 쌓여있는 눈을 동풍이 녹여주더래요. 봄이 되니까. 그렇지만 나의 기 밑에 해묵은 서리, 즉 흰머리는 녹는 줄 모르는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연은 순하네요. 그러면서 영원성을 갖죠. 근데 나를 비롯한 인간들의 모습은 유한해요. 나는 늙어 있고 내 늙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이걸 통해서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292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부정적인 소재랑 긍정적인 소재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들은 세속적인 것들이죠. 공명, 부귀, 삼공, 만호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부정적인 소재이들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소재들은 다 자연에서 누리는 이런 즐거움적인 소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즐거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것은 백구예요. 백구가 우의적 이제 그러니까 돌려서 간접적으로 돌려는 그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탈과 행포를 일으키려는 권력자의 행태, 약육강식의 세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대상으로 쓰였다는 거 이게 조금 특이점이고요. 여기서도 역시 나는 이런 데에 군뜻이 없어. 나는 자연 속에서 살아갈 거야. 이런 만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나타나 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배우셨던 탈루가처럼 자연 속에서 놓는 적설, 그 다음에 인간의 녹지 않는 서리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한탄도 나타난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3번 넘어가시면 이것도 저희가 많이 봤던 거죠.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한 이런 전원생활의 풍요적인 삶이 주는 만족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만족감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작가의 눈에서 바라보는 혼탁한 정치 현실, 이런 현실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늙음에 대한 이런 한탐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실 수 있습니다. 294쪽 사 놓친 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놓친 곡이죠.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시작하는 점이 보시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면 부모님을 그리워해도 가서 만나 뵐 수가 없죠. 그래서 더 그리움이 크겠죠. 일수 봄은요 오고 또 온대요. 풀은요 푸르고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푸를 거래요.
나도 이보모고 잎을 푸르기처럼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가서요. 노모를 뵙고 싶대요. 그런데 언제 뵐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언제 부모님을 뵐 수 있을 것인가, 즉 자신은 유배를 가서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 화자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친년. 이거는 뭐냐면 부모의 나이입니다. 부모의 나이는 75세래요. 그러면 이때 당시 나이로는 어마어마하게 나이를 많이 드신 거예요. 자, 영로. 그 고향을 향한 고갯길은요, 수천 리예요. 실제로 수천 리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일 수도 있겠죠. 너무 멀어서 못 가니까. 돌아갈 기약이 갈수록 아득하대요. 고향에 가기 어렵다는 이제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화자의 인식이. 아마도 잠 없은 이 밤에 잠이 없어서 깼어요. 잠을 못 자는 거죠. 눈물 겪고 서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이런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기러기는 나라서요. 편지를 누구한테 전하겠니요? 전할 사람이 없대요. 시름은 가득하고요. 꾸민 듯 잠이나 잘 수 있겠냐 이거죠. 매일의 놓친 얼굴이 눈앞에 삼삼 어른거리더라 이런 겁니다.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295쪽으로 넘어가서 작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중심이 되는 내용이래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간에 뒤에 이제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은 임금님에 대한 신하의 충성심을 이 작품은 조금은 드러내지만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을 헤아려서 저를 풀어주세요. 75세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이 작품에서 나오는 표현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연현상과 화자를 대비시키는 거 보셨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사실 뭐 이런 거 대꾸법은 시조에서 못 찾는 게 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서리적인 표현, 이런 한시를 인용해서 애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을 썼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번 보시면은 2번에서는 이런 얘기들 해요. 3수랑 4수랑 보시면은 초장과 중장의 길이가 일반적인 평시조보다 길게 표현되어 있더라. 그래서 사설시조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격을 깨는 파격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번으로 넘기시면은 다른 유배 문학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나이 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효의 정서가 중점적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저희가 봤던 뭔가 전형적인 그 사대부 문학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유배 문학의 성격도 변했다라는 점을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배 작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조선 후기의 유배 가사 중에서 험난한 유배 생활의 이런 고단함으로 인한 울분, 원망 이런 개인적인 차원으로 유배 문학이 조선 전기와 달리 바뀌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선 후기 작품이나 기존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만 하더라도 보충 수업을 할 때 약간 유명한 작품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때는 지금 전체적인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은 잠깐이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보는 이유가
갈수록 낯선 작품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보시는 것도 결론은 저희가 만나보지 못한 작품들을 문제에서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응용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296쪽의 2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이런 보기들은 작품에 따라서 충분히 변형도 되지만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들의 이런 보기 문제, 특히 보기는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학력평가든 평가원이든 간에 이미 출제됐던 문제들이고, 출제를 했던 출제위원들은 언제고 다시 여러분들 수능의 출제위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97쪽 옆에 전원사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죠. 전원, 자연 속에서 사시, 사계절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당연히 춘, 하, 추, 동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인 것만 제시를 했겠지만, 자, 춘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봄이라고 아예 대놓고 나오죠. 봄날이요, 점점 길어진대요. 그래서 잔설, 녹다 남은 남아있는 눈들이 이제 다 녹을 것 같대요. 매화는요, 벌써 지고요, 이제 버들 가지가 누르렀대요. 누르누르하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이 작품들은 아까 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절적인 배경이 사시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뭔가 계절적인 이런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울타리 고치고요. 그 다음에 채소 밭을 잘 갈아라, 이제 농사 지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자연적인 계절 묘사에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적으로, 농사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자연을 노래하는 사대부 문학과 다른 작품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잔화. 자, 남아있는 꽃이요. 다 진 후에 이제 녹음. 수풀이, 그러니까 그 나무가 많이 져서 그늘을 만드는 게 녹음이죠. 그게 깊어간대요. 그러니까 즉 녹음이 나무들이 점점 짙어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구나 이거죠. 꽃이 다 웬만하면 봄이 피었다가 많이 지잖아요. 그 다음에 백일 한낮에 고촌 외로운 외딴 마을에 낮닭에 낮 시간에 닭이 막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아이야 개면주 불러라 긴 졸음을 한번 깨워보자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느릿느릿한 그 장단에 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긴 졸음 한번 좀 졸음 오는데 그 한번 깨볼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여름날에 한가로운 정서가 느껴지는구나 정도 느끼시면 됩니다. 자, 가을입니다. 그래서 흰 이슬이 서리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이 졌어도 그게 약간 서리처럼 얼어붙는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을이 늦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을이 점점 이제 깊어간다. 여기서도 지금 계절의 변화 보이시죠? 그래서 황혼은 여러분들 거의 그냥 가을하고 세트 개념입니다. 벼들이 익어서 노랗게 됐어요. 그래서 들판에 노란색 벼들이 꽉 채우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누런 구름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빛으로 이렇게 이제 곡식이 이제 익어가고 있고 아이야 빚어 놓은 술을 걸으래요. 걸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면서 가을 흥에 겨워하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흥을 통해서 뭔가 이제 곧 별을 거질 것 같죠? 이런 수학의 즐거움이나 기본적으로 그 나타나는 이런 가을의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자, 동겨울입니다. 북풍이 분대요. 그래서 이거 보통 그러니까 그 봄은 동풍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겨울은 북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풍이 높이 부니요. 앞 산에 이제 눈이 지기 시작한대요. 그다음에 모첨 초가 지붕에 찬빛이 석양에 거의 빗대요. 그러니까 이제 찬 뭔가 빛이 들어와도 그게 차 보인다 이런 얘기죠. 해가 지고 있고요. 아이야 두죽 콩으로 만든 죽인데 아마 그 겨울이니까 동지죽 팥죽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팥죽 익었느냐 먹고 잘까 하노라 이런 겁니다. 자,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고 즐겨 말아라. 헌사한 야단스러운 세월이 소년 젊을 때를 다 빼앗아 갔다 이거죠. 우리도 새해 즐겼다가 맨날 이렇게 즐기다가 이 백발이 되어버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뭔가 세월의 야속함, 세월의 무상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추나추동에서 이수씩 있어요. 그러면 총 8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섣달 금운과 새해를 맞이하는 이수 총에서 10수로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 해설 볼게요. 298조. 시조가 이제 여러 개 엮여 있는 연시조 같은 경우는 나름 어쨌든 작가가 작품을 묶는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은 제목처럼 전원 사시가기 때문에 추나추동이라는 이런 자연적인 순환의 흐름으로 이 작품을 엮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 뭔가 초기 중기처럼 전반적으로 이 작품에서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구성을 해 놓은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초장은 계절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그 계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진행 흐름을 얘기를 한 다음에 종장에서는 아해야라는 것이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비슷한 뭔가 구성적인 방식으로 이 작품을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연시조 작품에 비해서는 형식과 내용 모두 뭔가 통일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서 전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다른 작품을 보면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조선 정기 후기 작품이 다르고 후기 안에서도 점차 더 후기로 넘어갈수록 앞에서 얘기했던 개념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이제 뭔가 자연 속에서 돌을 찾는 공간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느냐, 노동의 현장, 과 삶의 터전,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이렇게 나뉘더라 이거죠. 여기서는 당연히 흥취를 느끼는 공간인 경향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해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시키고 본인은 뭔가 흥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나오죠. 화자는 직접 노동을 하지 않고 뭔가 지켜보거나 지시하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이라는 것이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넘기셔서 299쪽 보시면은요, 사시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고요. 사실 우리 작품은 현대시로 넘어가서도 사계절의 흐름에 맞춘 뭔가 시상 전개 방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계절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크게 흐름은 두 가지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하고 그 다음에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끝이 아니라 다시 봄으로 넘어가는 순환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서 작품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앞에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300쪽 독자왕 유희 유오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되게 좀 특이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진짜 자연이요. 일말의 교훈도 없어요. 거의 얘는 그냥 정말 유희의 공간으로서 나타납니다. 작품 보시면 작품도 굉장히 쉬워요. 가볍게 볼게요. 1수
자, 번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남산으로 놀러 가자라는 약속을 했었나 봐요. 이군술이 점점 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화전이 상할 것 같대요. 자네가 안 간다면 나 혼자라도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겠다라는 것에 대한 화자의 의지가 듬뿍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수 넘어가시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시에 이 정도 나올 정도죠. 어허 이 미친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한테. 너는 날마다 흥동일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흥에 겨워서 맨날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곡성도 갔잖아. 또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가자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중시, 과거 시험 급제하고 좋은 일, 입시양명 할 거나 공부해서 과거 급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삼수에서 아니 저 사람 믿을 형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랑 같이 가자고 약속했잖아. 이러면서 그럼 우리끼리 놀아보자. 다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복권망에 막 뭐 이런 거 막 신고요. 실컷 다니고요. 우리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잘 놀았는지 우리 글 써가지고 후세까지 우리 한번 전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친구도 말하는 거 보시면 우리도 갈 힘이 없대요. 숨차고요. 오금 다리 무릎 안쪽이 아프대요. 어제 많이 돌아다녔나 보죠.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서요. 배 위에 아기들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나 가정에 좀 충실할게. 나는 오늘은 못 가겠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또 옷을 보세요. 벗이야 입고 오고 더 필요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독백입니다. 독백 거의.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나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 좋은 애플을 실컷 펼치면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작품보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고요. 이런 작품이 출제가 될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 자체는 사실은 어렵지 않으나 작품 자체에 대한 뭔가 나름 특이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좀 있겠습니다. 작품의 좀 특징을 보시면 일단 1차 권유라고 1차 거절 받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2차 권유했다가 다시 2차 거절 당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고 대화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가다.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번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뭔가 탐닉하는 정말 유흥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이제 자세라는 건데요. 산수 유람을 거절하도 혼자서라도 유람을 떠나겠다는 굉장히 의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장에서는 대구법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이상과 남들의 판단이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중장에서는 서리법을 통해서 유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그 다음에 종장에서는 꼭 실행에 옮기겠다는 포부를 다짐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이지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넘겨서 302쪽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작품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설해 놓은 보기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303쪽 병산 6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산육곡입니다. 1수부터 볼게요. 근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 좀 더 보시면 언뜻 보셔도 한자어가 많죠. 한자어가 많아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더 어려우실 거예요. 자, 부기를 구하지 말고요. 빈천은 싫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염증을 느낀다 할 때 염자입니다. 인생은 100년이 한가할사사니 이내 것이래요. 그래서 인생은 100년을 한가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래요. 백구야 날지 마라. 여기서 백구는 다시 돌아왔어요. 무심, 무욕의 대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백구야 날지 마래요. 너와 만개하게 돼요. 세상 속에 있는 일들을 너와 함께 살면서 자연 속에서 난 모두 다 있고 자연 속에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수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 흐름이죠. 2수. 천심절벽 선난 아래요. 앞에 절벽이 있나 보죠.
거기에 일대 잠깐 긴 강이 흘러간대요. 백구로 벗을 삼아서요. 어조, 어부의 생애로 나는 늙어가겠대요. 두어라. 라는 거예요. 두어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뭔가 추가로 어떤 일이 필요치 않다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또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의미고 또는 뭔가 슬픈 일이 있지만 뭔가 스스로 그냥 마음을 다 두어라. 다 필요 없다. 이러면서 뭔가 마음을 달래는 경우에도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자, 두어라. 세상 소식, 세간 소식, 세상 소식을 나는 모르고 그냥 살란다. 이거죠. 그래서 속세와 단절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서이죠. 삼수, 또 나옵니다. 보리밥, 무슨 파생체, 그냥 소박하게. 나 정말 소박하게 자연 속에서 지낼 거야 뭔가 티를 냅니다. 약 맞춰 먹은 후에 알 맞춰 먹은 후에 보면 여러분들 그 윤선도의 시조 생각나시죠? 약 맞춰 먹은 후에 안분지적입니다. 자연 얘기하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소박한 음식, 소박한 옷까지 이런 얘기하면 안분지족이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제를 다시 쓸고 모제가 뭐야? 하겠죠. 모제를 몰라도 여러분들 해석은 사실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가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모자를 알아주시면 좋긴 해요. 모청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초가집 할 때 이 모자가 많이 쓰이는데 어쨌든 뭘 쓸었나 보다 하시면 돼요. 이제 작품을 모르실 때는 북창하에 누워 있대요. 북쪽 창문 아래라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요. 태공부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아시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구름이 오락가락 하나 보다 뭐 이 정도는 해석이 되시니까 이 정도 한자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여러분들 뭐냐면 뭔가 싶을 텐데 이 태공부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난 자연 속에서 살 거야. 세상과 단절해서 살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내가 보는 자연이 뭐냐면 그냥 아름다워.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가로움, 여유로움, 유유자적 얘기하는 겁니다. 제 사수. 자, 공산리 저 가는 달에요. 혼자 우는 저 두견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견새가 나옵니다. 두견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예상적 정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산도요. 그냥 산이 아니잖아요. 공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공산,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외로움, 고독함, 뭐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얘기를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죠. 기러기도 왜 굳이 외기러기라고 하고 물가에 있는 배도 굳이 빈배라는 말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낙화강풍, 막 꽃이 떨어지는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 바람에 어느 가지를 내가 의지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보셔도 좀 이상한데 요게 이제 작품의 이런 시대적 배경까지 여러분들 이제 결부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혼탁한 정치 연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가지 의지하겠어 이러면서 백조야 한하지 말자 한탄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도 서러워하고 있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두견과 백조랑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셋 다 감정이 같아요. 감정이입 돼 있어요. 내가 서럽고 뭔가 이런 현실에 슬퍼요. 그래서 두견하고 백조하고 얘기 꺼내면서 너희들과 나의 마음은 같아 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수, 저 까마귀 짖지 말아라. 이 까마귀 쫓지 말아라. 이런 거죠. 자, 야림 한연에. 자, 야림이라는 것은 밤의 숲입니다. 한연에 차가운 찰 한자입니다. 차가운 안개 속에서 날이 저물었대요. 보세요. 밤에 산이면 어차피 어두워요. 그런데 안개도 끼어 있고 날이 다 저물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좋지 않겠죠. 어여불상, 불쌍하구나, 편편, 혼자 난다고 할 때 편편이라고 합니다. 고봉, 그냥 봉도 아니죠. 외로운 봉황이죠. 갈 바 없어 한대요. 까마귀 짖지 말아라. 그 다음에 봉황이 있는 곳이 어두운 밤이에요. 한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이 고봉을 뭐로도 설명하냐? 임금으로 설명을 한다면 간시인들로 인해서 혼탁한 정치 현실 때문에 임금님이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임금님을 생각하니까 임금님을 걱정하는 마음, 영군지정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1수부터 3수까지는 속세와 단절하고 나 자연에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4수랑 5수 보니까 어때요? 현실에 대한 이런 미련이 남아있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6수. 자, 서산에 해가 다 져간대요. 고깃배 떴단 말인가? 죽간, 대나무로 만든 낚싯대입니다. 이걸 몰라도 넘어가서 심리장사 내려가니 이 사자가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더 편하시긴 하죠. 모래밭으로 뭔가 내려갔대요. 그래서 연화, 연기가 피어오르는 뭐 꽃, 수삼, 어촌, 연화수삼은 몰라도 그냥 조그만 그 어촌 마을이 무릉인가 한데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이 있는 자연 환경이 무릉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병산육곡에 대한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조. 아까 보셨다시피 속세와 단절된 채 자연 친화적인 삶을 분명히 추구합니다. 3수까지는요. 1수에서는 현실의 부와 명예를 경계하는 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수에서는 분명히 세간 소식은 나는 몰라 하면서 세속과의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고 3수에서는 자연에서 얼마나 자연에서 잘 놀고 소박한 삶을 하는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한가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1년부터 3년까지는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사수와 오수는 달라지죠. 혼탁한 정치 현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요. 왜 우려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은 문학적으로만 좀 보시면은 임금을 걱정하는 자신을 두견에 비유하면서 낙화강봉을 통해서 얼마나 정치 현실이 혼탁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이런 잘못된 정치에 씨름하는 백성들을 백조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약간 비유 양식인데 간신배를 까마귀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갈팡진팡하는 힘들어하는 임금을 고봉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이 우려하는 바를 우의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비유적인 표현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6수에서 보시면은 그러한 이제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낚시를 하러 가려다가 그래,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무릉이야, 이상적인 공간이야 하면서 마무리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재에서. 화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자연의 생활 공간을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 보시면 305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짧은 수필을 가지고 엮어서 문제를 내고 있고요. 원래 수필과 고전 시가를 엮어서 내는 출제 경향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스타일이 지금 다시금 돌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저번 달에 푸셨던 학력평가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고전 수필과 고전 시가를 결합시키는 문제. 그러면 결국 지문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 자체가 간단하더라도 지문을 읽어내는 시간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난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이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6쪽 유언 12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볼 건데요. 자연에 파묻혀 응거하는 사대부의 삶이 나타나 있고요. 저희가 그 허생전에서 봤던 허생의 약간 그 사상이 좀 처음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자, 보시면요. 문장을 한글을 하자고 하니까요. 인생식자 우한시래요. 글을 알면요. 우한이 시작된대요. 공맹, 공자, 맹자를 배우려고 하니까요. 도약, 등천, 불가급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한자어도 너무 많이 쓰이고 그냥 보시면 무슨 뜻인가 싶잖아요. 이게 뭐냐, 공자, 맹자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불가급, 닿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경지가 너무 높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시작부터 보시면 문장이라든가 공맹을 추구하는 것이 이 당시에 유학자의 최고조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수입니다. 그래서 이내 몸은 쓸데가 없대요. 이런 학문들을 못하거나 학문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벼슬을 나가거나 그런 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대 농포 되겠대요. 성대, 태평성대의 농포, 농사꾼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농사는 단순히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벼슬을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자연에 묻혀 살겠다, 은거하겠다, 은둔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중간에 많이 뛰어넘었는데요. 자, 팔수 잠깐 보실게요. 유정코, 정이 있으면서요. 무심, 욕심이 없는 것은요. 풍진, 속세 속의 붕우, 친구래요. 근데요. 욕심이 없고 그 다음에 정이 있는 것은 지금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죠? 무심하면서 정이 입힌 것은 자연의 강호, 자연의 구로래요. 뭐 갈매기 백로입니다. 갈매기 백로 얘기하는 거니까 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유정코 무심코 유선 뭔 소린가 싶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얘가 뭘 좋다고 하겠어요? 친구 좋다고 하겠어요? 세속성인가? 아니죠. 얘 좋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대고하면서 대조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봤던 그 문학을 봤던 가락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게 좋은 말이겠거니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제야 작비금시를 깨달았나 싶대요. 옛날에 그릇된 거. 금, 이제는 옳았던 걸 안 돼요. 그럼 뭐겠어요? 옛날에 친구 만난 거고요. 지금은 자연 속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추구하는 강호 구로가 맞다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은 작비예요. 옛날에 그릇된 거. 그 다음에 강호 구루는, 지금 옳은 거, 금시입니다. 구수, 도평대 기간거. 보세요. 진짜 이거는 이제 막 중국의 인물을 인용을 하니까 아예 밑에 여기서도 달리죠. 해설료도 하지 않아요. 도팽땡은 뭐냐면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가는 거고요. 제하태부 거래기 할자도 뭐냐면 태부 소강이 사직, 벼슬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벼슬을 유명한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벼슬을 그만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중국의 유명한 인물들이죠. 호연행색입니다. 당당하고 기계인 이 모습 누가 아니 부러워하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도연명과 그 다음에 태부 이런 사람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어 이런 거죠. 알고도 부지지. 자,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유명한 사람들의 간직이 놓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는 아직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완전히 놓지는 못하는 것이죠. 자, 제12수 먹거든 귀가 먹거든 눈이나 멀지 말고 눈이 멀거든 귀나 먹지 말거나 멀고 먹거든 눈이 멀고 귀가 먹으면 말이나 하려나만 입까지 벙어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할까 하노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그쵸? 아마 이것은 나왔을 때 해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연의 운둔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근대 사회의 관심을 잃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은데 말할 수 없는 상황. 완전 세속적인 것과 다 멀리 떨어져서 자연의 뭔가 귀에서 살고 싶은데 지금 완전히 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7쪽 해설 보면서 좀 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2곡이라고 되어 있지만 13수라는 얘기가 앞에 써져 있고요. 뭐 하나는 이제 이 뭐 작품의 서문격이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일단은 이제 12수로 이제 봤을 때 어떻게 나눠지냐 했을 때 육수길에서 전과 후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1수부터 6수는 방금 1수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화자가 자연 속에서 왜 삶을 선택했냐 이런 이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나온대요. 근데 7수부터 12수 내적 갈등을 겪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방금 세수를 봤잖아요. 자연과 벼슬길 사이에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연에 정착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무조건적인 세속적인 단절과 세속적인 거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과 자연 사이에 대한 이런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겪는 이런 내적 갈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솔직해지는 거죠. 작품을 쓸 때도. 자, 인간과 자연의 대조라는 것은 저희가 많이 봤던 것들이고요. 사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좀 다른 작품과 달리 특이점이잖아요. 자연을 선택하고 끝, 뒤돌아보지 않겠다가 아니잖아요. 왜 마음이 얘는 답답하고 내적 갈등을 끊임없이 할까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보시면은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그 사대부 문학에서 자연을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얘가 왜 고민을 하냐 이거죠. 도연명, 태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은 쉽게 간직을 버리지 못하는 망설임, 내적 갈등. 그 다음에 자연에 파묻혀 사는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귀 먹고 눈 멀고 맘 먹고 답답한 삶인 것처럼 묘사를 하더라 이거죠. 즉 자기가 분명히 자연과 대조되는 속세에 대해서 비판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응거하는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비판하면서도 자연 속에 파묻혀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다른 작품에 비해서 특이점이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속세를 떠난 것이, 즉 자연을 선택한 것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뭔가 정치적 혼란이거나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자연을 택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작품을 통해서 추출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대부가 자연을 얘기를 할 때 자연을 하나의 뭔가 피난 도피처럼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가 그런 작품이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8쪽에 1번 보시면 이 문제가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았대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보셨다시피 한자어가 많고 뭔가 이제 작품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전 시가나 이런 작품의 출제 경향이 뭔가 낯선 작품을 던져주고 너희들이 그 시간 안에 이 작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보자라는 단순한 내용 이해적인 질문들을 요즘 많이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작품을 공부를 하실 때도 조금 앞으로도 좀 더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보기 보시면은 유언 12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작품들에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은 농가 위백규까지 볼 겁니다. 농가 볼게요. 양반이 화자가 농사를 짓게 된 까닭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뭔가 풍류를 즐기는 안빈낙도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가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여기서의 자연의 의미는 뭔가 삶의 현장이거든요. 다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산에 도들볕이 돋아 있는 햇볕을 서고 구름은 늦게 이렇게
낮게 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이 이제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죠. 피뒷 묵은 풀이요. 네 밭에 이렇게 짙어 있냐. 그러니까 묵은 풀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거죠. 두어라. 차례 지은 일이니 차례를 정한 일이니까 매는 대로 매겠다. 뭐 이런 겁니다. 땀은요, 듣는 대로 듣고요. 그러니까 땀은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볕은 쬐 대로 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노동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막 땀을 흘리는 모습, 건강한 노동의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에 햇볕이 많이 떠서 여름을 노동하는 것 자체가 더우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두 개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청풍에 맑은 바람에 옷깃을 열고요. 긴 휘파람을 분대요. 더우니까 옷을 좀 이렇게 벌어서 옷깃을 열고 이제 땀을 좀 식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와중에 힘든 와중에도 휘파람을 분다는 것은 노동 중에 즐기는 여유, 뭔가 나름의 흥의 정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어디서 길 가는 손님이요. 아는 듯이 머문대요.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아는 듯이 발걸음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이 손님. 이 손님을 가지고 이제 좀 더 해석을 하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나그네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자연을 뭔가 노동의 개념이 아니라 흥의 개념으로만 즐기는 관념적인 사대부에 대한 이런 관념적인 사대부에 대한 약간 비판, 빈정거림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디에 이게 그 사발이에요. 보리밥이래요. 그 사발에 그 콩잎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그냥 보리밥과 콩잎을 통해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소박한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소박한 음식을 먹고 자연에서 즐기겠다고 하는 뭔가 안분지족과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내 밥 많고 네 반찬 적을까봐 서로 동료를 이런 아끼는 배려하는 마음들이 나타나고요. 먹은 뒤에 한숨을 잠깐 잤대요. 그래서 니오네오 너랑 나랑 다르겠느냐 뭐 이런 거고요. 계속 뭔가 공동체적인 협력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저희 가끔씩 나오는 구조죠. AAPA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울감과 함께 강조가 되겠죠. 자, 개변에 이제 지나가다가 일 다 하고 이제 시냇가에 가서 손발 좀 씻고요. 호미 메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어디서요? 우배 초적. 초적이죠. 그러니까 피리 소리가 함께 가자고 막 재촉하는 것 같아요. 피리 소리가 들리더라 이거죠. 자, 보세요. 피리 소리가요, 함께 가자고 막 재촉을 한대요. 그러니까 풀피리 소리 지금 인격 부여하고 있죠. 얘는 그냥 풀피리 비는 건데, 얘가 집에 얼른 가자라고 재촉하는 것 같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중간에 지금 막, 시냇물 나오잖아요. 무슨 맑은 시냇물이라든가 뭔가 도화가 떠나낸다고 하거나 아니면 맑은 물이 어쩐다든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 여기서 나오는 자연은 정말 생활 공간, 삶의 현장으로서 나오는 자연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구슬 보시면 취하는 이 늙은이는 웃눈이는 아이 같고요. 흩은 슌배 흐린 술을 그러니까 흐린 술이라는 건 막걸리 그러니까 탁주 얘기하는 겁니다. 고개 숙여서 서로 이제 권하면서 일 끝나고 술을 마시는 상황이죠. 니라셔 흑장구 뭔가 장구 소리를 내면서 긴 노래로 막 춤차례를 미루면서 그러니까 춤을 네가 추니 많이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장구 소리가 들리고 뭔가 춤을 추는 이런 흥겨운 마을의 정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그 노동의 이런 보람 이런 것들을 흥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작품 해설 볼게요. 310조. 기존의 작품들과 달라요. 자연을 구체적인 노동의 터전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냐? 양반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삶의 터전으로 이제 자연이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선 후기 여러분들 우리가 허생전 배우셔도 알다시피 양반의 경제적인 기반의 약화, 양반이 오히려 일반 평민보다 더 못 사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농잔일을 권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사회적 변화가 작품에서도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가도, 위백규 작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문과 농사를 병행하는 길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 어때요? 주변 인물들과도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고 작품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잘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일가의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상의 묘사가 가능한 것은 본인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길 가는 손님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하면서 휴식하고 여가는, 그러니까 왜 저희가 앞에 작품들을 보시다 보면 이런 작품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백성들이 새참을 먹거나 막걸리를 먹고 노동 후에 한가로움, 여유로움만 묘사하는 작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니들은 일도 하지 않고 이런 휴식과 여가의 순간에서 아는 척하고 작품을 써대느냐,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났다라고 해석들이 많이 보더라 이거죠. 또 하나는 정말로 그냥 한낮의 여유를 지키는 열린 공동체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사설 시조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묘사가 이루어진 작품이 위백규의 농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옆에 311쪽에 보시면은 정학규의 농가 원령가랑은 다른 점이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과 비교해서 작품을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